제5화 초선과 연한계, 미인계로 무너진 무자 192년 봄. 장안원제가 위독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또 하나의 정갈, 황제가 태사 동탁에게 황희를 선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동탁은 그날 아침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레에 올라 황궁으로 향하는 이 남자, 스스로 태사라 불리며 황제 위에 군림한 지 어느덧 2년. 이제 황제 자리까지 손에 넣는 것인가?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궁문 앞에서 수레가 멈췄습니다. 호위병들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평소 자신을 지키던 병사들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동탁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을까요? 수레 앞을 막아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포였습니다. 자신의 곁에 두어 방패막이로 삼던 양자, 천하제일의 부장. 동탁이 수레 안에서 호통쳤습니다. 공선, 이것이 무슨 짓이냐? 여포는 대답 대신 소매 속에서 경문을 꺼내 소리 높여 읽었습니다. 역적 동탁은 황씨를 능멸하고 천하를 도탄에 빠뜨렸으니 황명으로 이를 처단하노라. 그리고 방천하극을 들었습니다. 천하의 동탁이 자신의 곁에 두어 방패막이로 삼던 양자에게 찔려 죽었습니다. 192년 4월, 그것도 황제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런데 세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동탁과 여포를 갈라놓은 것은 칼이 아니라 한 여인이었다고. 왕윤의 수양딸, 절세미인 초선. 동탁은 그녀를 취하고 여포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 사이에서 두 남자의 의부자 관계는 산산조각 났다고. 그런데 정사의 기록을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 어디에도 초선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소설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허구, 그리고 역사가 기록한 냉혹한 진실. 오늘 그 모든 것을 파헤칩니다. 190년 낙양에서 시작된 동탁의 시대. 그 불길이 사라지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불길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았는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0년 낙양을 불태우고 장안으로 천도한 동탁. 장안으로 천도한 뒤 동탁의 권력은 더욱더 절대적이었습니다. 황제언제는 동탁의 손안에 있는 꼭두각시였고, 조정의 신료들은 동탁의 눈치를 살피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했습니다. 반동탁 연합군은 흩어졌고, 각지의 제후들은 서로 싸우느라 장안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동탁에게는 시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동탁은 자신의 요새를 더욱 견고히 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장안에서 서쪽으로 200여리 떨어진 미호, 동탁은 이곳에 거대한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정사 삼국지와 후한서의 기록에 따르면 이 요새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성벽의 높이와 두께가 장안성과 맞먹었고, 그 안에는 30년치 식량이 비축됐습니다. 황금과 보물, 비단, 수백 명의 시녀들이 이 요새 안에 가득했습니다. 동탁은 이 요새를 만세호라고 불렀습니다. 만년을 버틸 요새라는 뜻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이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수없이 증명해왔습니다. 권력의 정점이 곧 추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동탁 주변에 충신은 없었습니다. 공포만이 있었습니다. 황건적 토벌 당시 동탁 위에서 분을 통솔하던 장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장군 장온. 동탁은 권력을 잡자마자 장온을 잡아들였습니다. 죄목은 원술과 내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였습니다. 장온은 시장터에 끌려나와 군중이 보는 앞에서 매질을 당하다 숨졌습니다. 원소와 원술이 반동탁 연합군에 가다마자 동탁은 장안에 남아있던 그 일가를 모조리 잡아들였습니다. 태부 원해와 태복 원기 등 원시일족 50여 명을 한나란시에 잡아 처형했습니다. 반역자의 피를 나눴다는 것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양성에서 마을 사람들이 봄제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남녀노소가 모인 평범한 마을 행사였습니다. 동탁의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잡아 목을 베었습니다. 베어낸 머리를 수레에 싣고 노래를 부르며 장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정과를 자랑하듯이. 조정의 노신들은 언제 자신의 차례가 올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조조, 원소, 원술은 중원각지에서 서로 싸우며 세력을 키우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한편 장안조정 안에는 동탁을 제거하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사도 왕윤이 있었습니다. 왕윤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번 이야기 전체가 흐릿해집니다. 병주 출신의 노련한 관료,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원칙이 분명했던 왕유는 한나라 황실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습니다. 황건의 난 시절에도 흔들리지 않고 조정을 지켰으며 인품과 학식으로 조야의 명성이 높았습니다. 동탁이 낙양을 장악할 때 왕유는 조정에 남았습니다. 떠날 수 있었을 텐데 왜 남았을까요?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라 황실의 마지막 불씨를 조정 안에서 지켜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동탁의 눈을 피해 안에서부터 역적을 무너뜨리겠다는 것, 위험천만한 선택이었습니다. 왕유는 살아남기 위해 동탁의 환심을 사야 했습니다. 연일 연회를 열었고 동탁 앞에서는 아첨하는 척하며 절대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정사 삼국지는 왕윤이 이 시기 동탁의 큰 총애를 받을 만큼 그의 신임을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속으로 이를 갈면서 겉으로는 웃는 얼굴을 했습니다. 그 위태로운 삶이 몇 년째 계속됐습니다. 소설 연희에서 이 부분은 매우 극적으로 그려집니다. 어느 날 밤 왕윤이 자신의 저택에서 관료들을 초대해 연회를 열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왕윤이 갑자기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에 있던 관료들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사도께서 어찌 이런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시옵니까? 왕윤이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이 마침 나의 생일이요. 생일에 눈물을 보이다니 민망하오만 지금 한해 운명이 이 지경에 처한 것을 생각하면 어찌 웃을 수가 있겠소. 폐하께서 역적의 선하기에 놓이셨고 역적은 조정을 유린하고 있소.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를 막지 못하고 있으니 살아있는 것이 부끄럽소. 자중이 술잔을 내려놓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장면에서 나관중이 노린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흥미롭습니다. 왕유는 이 소설에서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냉정한 계략가이면서 동시에 한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충신. 눈물 한 방울이 그 두 가지를 단번에 증명합니다. 연회가 끝난 뒤 왕윤이 홀로 후원을 거닐다 은은한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니 달빛 아래 한 여인이 향로 앞에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초선이었습니다. 연희에서 초선은 왕윤의 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왕윤이 친딸처럼 거두어 키운 여인이었습니다. 미모는 서시왕소군 양귀비와 함께 중국 역사 4대 미인으로 꼽힐 만큼 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4명 중 정사의 기록이 없는 것은 초선이 유일합니다. 달빛 아래 홀로 하늘을 향해 고하고 있는 초선을 발견한 왕윤이 물었습니다. 밤이 이리 깊었는데 무슨 연고로 홀로 하늘을 우러르고 있느냐. 초선이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소녀가 사도대인의 은혜로 이리 자랐으니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대인께서 요 며칠 근심이 가득하신 것이 느껴져 소녀가 어떤 힘이 되어드릴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여겼습니다. 왕유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한나라의 운명을 걸기로. 연한계, 고리와 고리를 잇는 계략이었습니다. 초선을 먼저 여포에게 주겠다 약조하고 뒤이어 동탁에게 첩으로 들여보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 두 남자의 욕망을 부딪히게 만들어 역적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게 하겠다는 한 여인의 목숨을 담보로 한 냉혹한 계산이었습니다. 왕윤이 초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내 너에게 청이 하나 있다. 여포와 동탁 두 사람 사이에서 이들을 이간질하여 역적 동탁을 제거해야 한다. 이 일이 성공하면 한나라 황실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실패하면 말을 맺지 못하는 왕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초선은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왕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인, 말씀하십시오.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대인께서 칼을 들어 소녀에게 죽음을 명하신다 해도 사양치 않겠습니다. 이 장면은 삼국지 연회에서 가장 감동적인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초선이 단순한 계략의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진 여인으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계략의 도구가 아니라 계략의 주체였습니다. 정사삼국지 여포열전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포는 일찍이 동탁의 시비와 사사로의 정을 통했으며 이 일이 발각될까 두려워했다. 딱 이것뿐입니다. 이름도 없고 출신도 없습니다. 그저 동탁 집안의 이름 없는 시녀.
역사는 이 여인에게 이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초선이라는 이름은 정사삼국지, 후한서, 배송지 주석, 자치통감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초선이라는 글자는 원래 인명이 아닙니다. 한나라 고위 관료가 쓰던 모자의 장식, 이름입니다. 담비꼬리와 매미날개 모양의 장식으로 한나라 조정의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나관중은 이 한 줄의 신여 기록에서 초선이라는 전설을 창조해냈습니다. 다만 완전히 나관중의 창작이라고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원나라 시대의 잡극에는 이미 초선이 등장합니다. 나관중보다 앞선 시대의 연극에서요. 이는 초선이 이미 민간에 퍼져 있던 이야기를 나관중이 소설로 정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연의에서 연한계는 치밀하게 단계별로 전개됩니다. 단순한 미인계가 아닙니다. 두 남자의 욕망과 질투를 정밀하게 계산하여 그것을 활시위로 삼는 심리전이었습니다. 왕유는 먼저 여포를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그리고 연회 자리에서 초선을 내보냈습니다. 초선이 여포에게 술을 따르고 말없이 눈빛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포는 단번에 그녀에게 매료됐습니다. 천하제일의 무장도 눈앞의 아름다움 앞에서는 평범한 사내였습니다. 왕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께서 이 아이를 마음에 들어 하시니 다행이요. 소인이 장군께 이 아이를 맡기고 싶소. 부디 거두어 주시오. 여포는 크게 기뻐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여포의 머릿속에는 초선이 자신의 여인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왕윤의 노림수가 통했습니다. 며칠 뒤 왕윤은 동탁을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연회 자리를 마련하고 초선에게 춤과 노래를 올리게 했습니다. 동탁은 춤을 추는 초선을 보는 순간 눈이 멈췄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천하를 거머쥔 사내가 한 여인 앞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왕윤이 부드럽게 아뢰었습니다. 태사께서 마음에 드신다면 이 아이를 받아주십시오. 소인이 올리는 하찮은 선물이 옵니다. 동탁은 주저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왕윤은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는 이를 갈면서. 그 순간부터 초선은 동탁의 여인이 됐습니다. 여포가 자신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 여인이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동탁의 품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초선이 동탁의 여인이 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여포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한 여포는 왕윤을 찾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대인께서 초선을 소장에게 주겠다 하시고는 어찌하여 태사에게 보내셨소? 태사께 보내셨소. 왕윤이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장군께 보내려 하였으나 태사께서 강제로 데려가셨소. 소인인들 어찌하겠소? 장군께서 이 일로 태사에게 불만을 드러내셨다가는 장군께도 좋지 못할 것이오. 우리 불쌍한 초선이도 울면서 갔소이다. 여포는 그제야 자신의 경솔함을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초선은 이미 동탁의 곁에 있다는 생각에 분노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동탁은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초선을 곁에 두며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여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속으로 분을 삭혀야 했습니다. 얼마 뒤 여포는 기회를 엿보다 동탁의 공에 몰래 들어가 초선을 만났습니다. 초선은 여포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미 장군을 마음속에 난군으로 섬기고 있었사온데 태사께서 강제로 저를 취하셨습니다. 장군께서는 어찌하여 저를 구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장군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눈물로 나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포는 자신이 초선의 곁에 있어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 초선이 동탁과 함께 있을 때 여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동탁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포 장군이 소첩을 탐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희롱을 서슴지 아니합니다. 소첩은 두렵습니다. 동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이 연한계의 핵심입니다. 초선은 두 남자 모두에게 자신이 진심으로 그 남자만을 바란다는 것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한 여인이 두 남자 사이에서 각자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면서 그 둘 사이의 간극을 점점 벌려놓았습니다. 어느 날 정원에서 여포가 홀로 초선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동탁이 목격했습니다. 순간 동탁의 눈에서 불이 튀었습니다. 동탁이 여포를 향해 화극을 집어던졌습니다. 여포는 간신히 몸을 피했습니다. 화극이 기둥에 박히는 소리가 정원 안을 울렸습니다.
이때 동탁의 책사 이유가 나서서 동탁을 말렸습니다. 차라리 초선을 여포에게 주십시오. 여포는 초선을 얻으면 태사께 더욱 충성할 것이며 세상에 여자가 어디 하나뿐이겠습니까?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동탁이 이 뜻을 초선에게 전했습니다. 초선은 눈물을 흘리며 차라리 자결을 하겠다며 거부했습니다. 동탁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동탁은 이유에게 없었던 일로 하자 했습니다. 이유는 문을 나오며 혼잣말로 한탄했습니다. 우리 모두 여자 하나 때문에 끝장나게 생겼구나. 이 순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던 사람이 자신을 향해 무기를 던졌습니다. 초선을 둘러싼 질투가 이제 목숨의 위협으로 번진 것입니다. 여포의 마음속에서 동탁을 향한 충성심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소설이 초선의 눈물과 여포의 분노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정사의 기록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정사 삼국지 여포열전과 후한서의 기록을 보면 여포가 동탁에게 등을 돌린 데는 세 가지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동탁의 폭력성. 동탁은 성격이 매우 충동적이었습니다. 화가 나면 아무에게나 무기를 던지는 것이 예사였어요. 정사에도 동탁이 여포가 작은 일로 뜻에 거슬리자 수국을 던져 죽이려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소설이 이 부분만큼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활용한 것입니다. 천하제일의 무장이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사는 것은 고역이었습니다. 이 일로 여포는 동탁 곁에 있는 한 언제든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떨치지 못했습니다. 둘째, 여자 문제. 여포는 동탁의 집안 하녀와 몰래 사통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발각될 경우 동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탁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처형하는 자였으니까요. 공포와 죄책감이 겹친 상황에서 여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배신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셋째, 왕윤의 설득. 이 틈을 파고든 인물이 사도 왕윤이었습니다. 왕윤은 동탁 치하 조정에서 사도직을 맡고 있었지만 본심은 한실 회복을 도모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여포에게 먼저 손을 내민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왕윤과 여포는 같은 병주 출신이었습니다. 타양장안에서 고향 선배가 건네는 말은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정사는 두 사람이 이 시기 긴밀하게 접촉했음을 기록합니다. 왕윤이 여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사료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합니다만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여포 그대가 먼저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사의 기록에 따르면 여포는 왕윤의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나 다름없는 분인데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왕윤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장군의 성은 여이고 태사의 성은 동이니 본래 아무 혈연도 없는 사이요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사는 이미 장군에게 창을 던지고 화극을 집어던졌는데 그것이 어찌 아비의 도리겠소? 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장군은 역적의 칼이 되어 한 나라를 무너뜨리겠소? 아니면 한실을 위해 역적을 제거하는 영웅이 되겠소? 왕윤의 이 설득이 여포에게 먹혔습니다. 여포는 결국 왕윤과 손을 잡았습니다. 결심이 선 이후 실행 단계에서는 이숙이 개입했습니다. 이숙은 여포, 왕윤과 마찬가지로 병주 출신으로 동탁 진영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왕윤과 여포는 그를 통해 동탁을 궁궐 안으로 유인했습니다. 황제가 새 관직을 하사한다는 명목으로 동탁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동탁은 의심 없이 국문을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포가 직접 창을 들어 동탁을 찔렀습니다. 병주 세 사람이 함께 짠 덫이었습니다. 여포는 삼국지에서 가장 강한 무장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비난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미 정원을 죽이고 동탁에게 갔으니 한 번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동탁을 죽이려 한다면 두 번째입니다. 후대 사가들은 여포를 두 번 주인을 버린 자로 평가했습니다. 이 말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훗날 여포의 최후가 바로 이 평판 때문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에 대한 충성을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가? 그 물음에 쉽게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192년 봄, 장안거리에는 이상한 노래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천리의 풀이여 어찌 그리 푸르고 푸른가 10일에 점깨어 머지않아 죽고 말겠네.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그냥 흘려들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리초를 한자로 합치면 동, 11복을 합치면 탁, 동탁의 이름을 파자로 풀어 죽음을 예언한 노래였습니다. 미심이 이미 그의 죽음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윤의 계략은 치밀했습니다. 직접 동탁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숙을 먼저 미호로 보냈습니다. 동탁이 굳건히 틀어박혀 있던 그 요새로. 이숙이 미호에 도착해 황제의 조서가 왔다고 알리자 동탁이 불러들였습니다. 이숙이 들어서며 절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황제의 병이 나으셔서 미양전에 문무백관을 모은 뒤 태사께 황위를 넘기고자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동탁의 눈이 빛났습니다. 왕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숙이 답했습니다. 왕사도께서 이미 선의를 받는다. 수선대까지 지어놓고 주공께서 당도하시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동탁이 크게 기뻐하며 무릎을 쳤습니다. 내 어젯밤 꿈에 용 한 마리가 내 몸을 감싸 안더니 과연 이런 기쁜 소식을 듣는구나. 놓칠 수 없는 기회다. 신복, 이각, 곽사, 장제, 번조에게 정예의 비운군 3천을 맡겨 미호를 지키게 하고 동탁은 그날로 수레를 꾸려 장안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이숙에게 돌아보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내가 황제가 되면 그대를 집금으로 삼겠다고. 이숙이 엎드려 절하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동탁을 이미 황제 대하듯. 그런데 출발하려는 동탁 앞에 한 사람이 막아섰습니다. 아흔이 넘은 동탁의 노모였습니다. 노모는 아들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어딘가 기분이 좋지 않으니 가지 말라고. 살이 떨리고 가슴이 뛰는 것이 아무래도 길조가 아닌 것 같다고. 동탁이 웃으며 달랬습니다. 한나라의 선의를 받고 돌아오면 어머님은 조만간 태우가 되실 것이라고. 그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수레를 타고 30리를 채 못 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수레바퀴 하나가 우지끈 부러졌습니다. 동탁이 수레에서 내려 말로 갈아탔습니다. 다시 10리를 못 가자 이번에는 말이 울부짖으며 머리를 치켜들고 고삐를 끊어버렸습니다. 동탁이 이숙에게 물었습니다. 수레바퀴가 부러지고 말이 고삐를 끊으니 무슨 징조냐고. 이숙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답했습니다. 이는 태사께서 한나라의 선의를 받아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는 징조이니 장차 옥가마와 황금 안장을 타실 것이라고. 동탁이 그 말을 믿고 기뻐했습니다. 가는 도중 이번에는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고 안개가 짙게 깔려 하늘을 가렸습니다. 또 동탁이 물었습니다. 이숙이 또 답했습니다. 주공께서 용상에 오르시니 붉은 빛과 보랏빛 안개가 하늘의 위엄을 펼치는 것일 뿐이라고. 동탁이 다시 기뻐하며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이토록 여러 번 경고를 보냈건만 동탁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자리가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성밖에 닿자 백관들이 줄지어 나와 영접했습니다. 동탁의 수레가 승상부에 이르자 여포가 들어와 할애했습니다. 동탁이 흡족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구호의 자리, 즉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 너는 천하의 병마를 총독하게 하겠다고. 여포가 엎드려 절하며 살해하고 장막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장막까지 바람에 실려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낮에 거리에서 듣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천리의 풀이여 어찌 그리 푸르고 푸른가. 10일에 점깨어 죽고 말겠네. 동탁이 이숙에게 물었습니다. 이숙이 또 답했습니다. 유씨가 망하고 동씨가 흥한다는 뜻이라고. 동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동탁의 수레가 공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공문 좌우에 늘어선 병사들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평소 동탁의 친위대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여포의 병사들이었습니다. 수레 안의 동탁이 어렴풋이 불안을 느꼈을 그 순간 앞에서 왕윤이 버티고 섰습니다. 그리고 왕윤이 칼을 쥔 채 크게 외쳤습니다. 반정놈이 여기 있다. 무사들은 어디 있느냐? 양쪽에서 100여 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창과 극이 수레를 향해 일제히 날아들었습니다. 동탁은 갑옷을 받쳐 입고 있어 몸통은 버텼지만 팔을 다쳐 수레에서 떨어졌습니다. 땅에 쓰러진 채 동탁이 있는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공선!
내 아들 봉선 어디 있느냐? 여포의자인 봉선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 자체가 동탁이 끝까지 여포를 믿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술의 뒤편에서 여포가 성난 목소리로 나타났습니다. 황제의 조서로 역적을 토벌하노라. 방천화극이 단 한 번에 동탁의 목을 꿰뚫었습니다. 이숙이 재빨리 달려들어 머리를 베어 손에 들었습니다. 여포가 왼손으로 극을 진 채 오른손으로 조서를 높이 펼쳐들고 외쳤습니다. 조서를 받들어 역적 동탁을 토벌하노라. 그 나머지는 죄를 묻지 않겠다. 문무백관이 일제히 만세를 불렀습니다. 동탁의 머리는 장안거리 한복판에 내걸렸습니다. 그런데 정사 삼국지에는 이 다음 기록이 충격적입니다. 동탁이 워낙 살이 많았던 탓에 시신을 지키던 군사가 그 배꼽에 심지를 꽂고 불을 붙였습니다. 사람의 몸이 초처럼 타올라 기름이 땅에 흘러내리며 며칠을 탔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지나가는 백성마다 동탁의 머리를 집어던지고 시신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잔인함이 아닙니다. 낙양을 불태우고 선왕들의 능묘를 도굴하고 수십만 백성을 강제 이주시키며 길에서 죽어가게 한 사람에 대한 원한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장안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환호하고 노래하고 춤을 췄습니다. 190년 낙양에서 시작된 동탁의 폭주가 2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환호의 물결 속에서 홀로 고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인이자 학자 시중 채옹이었습니다. 왕윤이 놓아여 채옹을 끌어다 꾸짖었습니다. 동탁은 역적인데 나라를 위해 기뻐하지는 못할망정 역적을 위해 고글하다니 어찌된 일이냐. 채옹이 엎드려 답했습니다. 대의를 모르는 것이 아니나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고. 죄를 받겠으나 한나라의 사서만은 마저 완성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동탁에게 중용되었던 채옹이 그의 죽음에 인간적인 슬픔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뭇 관리들이 채옹의 재주를 아껴 살려달라 청했지만 왕유는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채옹이 동탁의 폭정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을 알아봐준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인간적인 슬픔을 억누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왕윤이 그를 처형한 것이 옳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피엔딩이었을까요? 동탁이 죽은 뒤 장안은 과연 평화로워졌을까요? 동탁이 죽자 왕윤이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사도로서 조정을 이끌며 한 재건의 꿈에 부풀었습니다. 노신들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깨워놨습니다. 마침내 역적이 사라졌다고. 그런데 왕윤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역적을 제거하는 것과 그 이후의 세상을 수습하는 것은 전혀 다른 능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여포가 신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동탁이 그토록 모질게 굴도록 만든 것은 모두 이유가 한 짓이오. 누가 잡아오겠소? 그런데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이각이 군사를 보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후의 노비들이 이미 주인을 포박하여 스스로 바쳤기 때문입니다. 노비들조차 이미 동탁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았던 것이겠죠. 왕윤의 명에 따라 이유는 포박된 채 저작거리로 끌려나와 목이 잘렸습니다. 이유, 이 인물을 한 줄로 설명하라면 동탁의 두뇌입니다. 동탁이 소재를 독살하도록 진언한 것도 이유였고 낙양에서 장안으로 천도를 계획한 것도 이유였으며 헌재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전략적 구도를 설계한 것도 이유였습니다. 동탁이라는 폭군이 그처럼 조직적으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라는 냉철한 두뇌가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만약 이유가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동탁의 부장들인 이각과 곽사는 장안을 장악한 뒤 황제를 손안의 패로 삼아 조정 전체를 쥐락펴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싸우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자멸의 길을 걷습니다. 이유가 있었다면 그 혼란이 과연 그렇게까지 심각해졌을까요? 이유는 잔인한 인물이지만 동시에 전략적 사고를 할 줄 아는 책사였습니다. 적어도 이각과 곽사처럼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황제를 인질로 가지고 노는 수준의 인물은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역사에서 만약이란 없지만요. 정사 삼국지에서 이유는 비교적 기록이 적고 사망 시점과 방식도 상세히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소설 삼국지 연회에서는 여포가 직접 이유의 처형을 요구하고 그 노비들이 이유를 자진하여 포박해 바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이유가 동탁의 사위였다는 설이 있으며 연회에서는 매우 음험하고 냉철한 책사로 묘사됩니다. 우리 모두 여자 하나 이유의 때문에 죽음은 끝장나게 동탁이라는 생겼구나. 폭군을 가능하게 했던 지략의 핵심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유의 처형과 거의 동시에 여포는 동탁의 개인 요새였던 미우성으로 달려갔습니다. 명목은 성안의 백성을 구출하는 것이었지만 여포에게 개인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선이었습니다. 여포는 미우성에 당도하자마자 먼저 초선을 데려갔습니다. 이후 황보숭이 미우성으로 들어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성 안에 붙잡혀 있던 양갓집 여인들을 모두 석방했습니다. 그리고 동탁의 친족은 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처단했습니다. 동탁의 노모 아우 동명, 조카 동왕까지 동씨 가문에 씨가 말랐습니다. 그리고 미호성 안에서 발견된 것은 충격적인 규모였습니다. 황금 수십만 냥, 백은 수백만 냥, 고운 비단과 진주 보석, 각종 그릇과 기물, 그리고 셀 수 없는 양식이 창고에 가득했습니다. 동탁이 낙양의 황릉을 도굴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며 수년간 쌓아 올린 재물이었습니다. 이 재물을 정리해 왕윤에게 보고하자 왕윤은 군사들을 포상하고 도당에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연회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누군가 왕윤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거리에 내버려진 동탁의 시신 앞에서 누군가 엎드려 통곡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윤이 그 사람을 잡아오라 명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였는지는 기록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동탁에 대한 개인적 의리로 목숨을 걸고 고글한 자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동탁이 남긴 세력의 규모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동탁이 죽은 그날 밤 동탁의 신복 장수대시 장안을 탈출했습니다. 이각, 곽사, 장제, 번주 이 네 사람은 서량 출신의 맹장들로 동탁 군단의 실전 전투력을 이끌던 핵심 무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비운군이라 불리는 동탁의 정예병력을 이끌고 섬서 방향으로 달아났습니다. 달아난 뒤 이들은 사람을 장안으로 보내 왕윤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사면을 구하는 글이었습니다. 요지는 이랬습니다. 우리는 동탁의 명을 따랐을 뿐이다. 동탁은 이미 죽었고 우리에게 사면의 기회를 달라. 주변에서 왕윤에게 조언이 들어왔습니다. 동탁의 옛병사들이 수만 명이고 지금 이들을 몰아붙이면 반드시 탈이 난다. 차라리 사면하여 회유하는 것이 낫다는 진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천하를 크게 사면하더라도 이각, 곽사, 장제, 번주 이 넷만은 사면할 수 없소. 역적의 도당에 법을 굽혀서는 아니 되오. 사자가 돌아와 이각에게 전했습니다. 이각이 부하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면을 구하는 것도 실패할소. 이제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겠소. 이 자리에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각 곽사와 함께 있던 책사 가후입니다. 이 인물 삼국지 전체를 통틀어 가장 무서운 책사 중 하나입니다. 나중에 조조의 진영에서도 조비의 후계 구도 등 많은 일화를 남긴 인물인데 여기서 이미 그의 냉철한 판단력이 빛을 발합니다. 가후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군대를 버리고 홀로 움직인다면 일개 정장 하나에게도 붙잡힐 수 있어. 지금 이 자리에서 흩어지는 것은 죽음이오. 차라리 섬사의 군사들을 끌어모아 우리 휘하의 군마와 합쳐 장안으로 진격하시오. 동태사의 목수를 기치로 내걸면 병사들이 따를 것이오. 성공한다면 조정을 우리 손에 넣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때 달아나도 늦지 않소. 가후의 이 한마디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각이 눈빛을 바꿨습니다. 정사삼국지 가후열전에는 가후가 이각 등에게 해산하지 말고 군사를 이끌고 장안으로 진격하라 는 요지에 조언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후 자신은 나중에 이 조언을 크게 후회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각과 곽사가 장안을 장악한 뒤 동탁을 훨씬 뛰어넘는 난폭한 방식으로 황제와 백성을 짓밟고 조정을 유린했기 때문입니다. 가후는 이 사건 이후 자신의 모략이 물러온 참상을 직시하고 이각 진영에서 스스로 물러납니다. 이것이 나중에 가후가 장수 진영, 이후 조조 진영으로 옮겨가는 배경이 됩니다.
이각이 결단을 내리자 거짓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각이 조직적으로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왕윤이 서량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려 한다.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왕윤이 이각, 곽사 등 동탁의 신복 핵심 넷에 대한 사면을 거부한 것이지 서량 출신 전체를 처단하겠다는 선언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관중 각지에 흩어져 있던 서량 출신 병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낯선 땅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병사들입니다. 자신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소문은 그들을 이각의 깃발 아래로 모아들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각이 다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헛되이 죽어봤자 소용없다. 나와 함께 싸우면 살 수 있다. 순식간에 10여 만의 병력이 모였습니다. 이각, 곽사, 장제, 번조 네 방향으로 나뉘어 장안을 향해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탁의 사위 우보가 5,000명을 이끌고 합류하여 선봉을 자처했습니다. 장인의 복수를 하겠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여포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 이각의 군대를 막았습니다. 여포의 부장 이숙이 선봉으로 우보와 맞붙어 크게 격파했습니다. 우보가 물러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이날 밤 우보는 반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숙의 군영이 방심한 틈을 타 야습을 가한 것입니다. 이숙의 군사들이 30리 넘게 달아났고 군사의 태반이 꺾였습니다. 여포가 대노했습니다. 이숙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내가 어찌 나의 예기를 꺾었냐? 여포는 이숙을 참하고 그 목을 군문에 걸었습니다. 다음 날 여포가 직접 나가 우보와 싸웠습니다. 결과는 당연했습니다. 우보가 어떻게 여포를 당하겠습니까? 우보는 거듭 대패하여 달아났습니다. 그날 밤 우보가 신복 호저가를 불러 밀담을 나눴습니다. 여포는 만인도 당할 수 없는 용장이오. 차라리 더 싸워봤자 이길 수 없소. 금과 이각 부하를 등내 몰래 또 챙겨 믿을 수 없으니 차라리 서너 명만 금과 데리고 부하를 군사를 몰래 버리고 챙겨 달아납시다. 서너 명만 데리고 군사를 버리고 달아납시다. 호저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보와 호저가는 금은보화를 챙겨 군영을 빠져나갔습니다. 서너 명뿐인 수행왕과 함께. 그런데 강을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호저가가 갑자기 우보를 죽였습니다. 금은보화를 혼자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호저가는 우보의 머리를 들고 여포를 찾아가 항복했습니다. 여포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동행했던 수행원들이 호저가가 금은보화를 탐내어 주인을 죽였다고 고해 바쳤습니다. 여포는 즉시 호저가도 주살했습니다. 의리 없는 자는 여포의 눈에도 용납이 안 됐던 것이겠죠. 우보를 처리한 여포가 이각의 본대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여포의 군대가 산 아래 이르자 이각이 산 위에 진을 쳤습니다. 여포가 공격하자 산 위에서 화살과 돌이 빗발쳤습니다. 높은 곳에서 쏟아지는 투석에 여포 군사가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배후에서 곽사가 쳐들어온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여포가 급히 돌아서 싸웠습니다. 그러자 곽사가 북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여포가 군사를 추스르자마자 이번에는 이각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여포가 대적하러 달려들자 또 곽사가 뒤에서 들이쳤습니다. 여포가 곽사를 향해 달려들자 곽사가 또 달아났습니다. 이 싸움이 며칠이나 계속됐습니다. 싸우고 싶어도 뜻대로 안 되고 멈추려 해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이각과 곽사는 철저히 게릴라 전술로 여포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포가 제 아무리 천하무적의 용장이라 해도 이런 소모전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장제와 번조의 군마가 다른 방향으로 장안성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장안이 위급합니다. 이각과 곽사가 정면에서 여포를 묶어두는 동안 장제와 번조가 우회하여 장안 성벽 아래에 당도했던 것입니다. 여포가 급히 회군하려 했으나 배후에서 이각과 곽사가 달려들었습니다. 전의를 잃은 여포는 달아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군사를 잃었습니다. 이각 곽사와 함께 장안을 공격한 장제는 이후 삼국지의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장제의 조카가 바로 장수입니다. 장수는 완성을 근거지로 삼고 훗날 조조와 치열하게 싸우는 인물로 조조의 맏아들 조왕과 조카 조한민, 명장 전의를 전사시키는 대패를 조조에게 안겨줍니다. 즉, 지금 장안을 공격하는 장제는 훗날 조조의 원한이 돼 완성 전투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삼국지는 지금 이 시점에 등장하는 인물 하나하나가 훗날의 이야기와 실로 긴밀하게 엮여 있습니다. 장안성 아래 당도한 이각곽사의 군사가 구름처럼 몰려들어 해자를 둘러쌌습니다. 여포가 성벽 위에서 싸웠지만 전세는 불리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동탁의 잔당 이몽과 왕방이 성 안에서 내응하여 밤에 몰래 성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사방의 적군이 일제히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포가 자충우돌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동탁의 잔당이 사기를 잃은 여포의 군사들 사이에서 하나둘 적에게 항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여포가 수백 기를 이끌고 청세문 밖으로 빠져나가 왕윤을 불렀습니다. 사도, 형세가 위급합니다. 함께 말에 오르시어 관 밖으로 나가 후일을 도모합시다. 왕윤은 성로에서 여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직을 지키는 것이 이 몸의 소임이요.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으니 이 목숨으로 갚을 뿐이요. 어려움에 처해 구차하게 목숨을 모면하는 것은 내가 할 짓이 아니오. 나를 대신하여 관동의 제후들에게 사례를 전하고 국가를 위해 힘써 주시오. 여포가 거듭 권했습니다. 그러나 왕윤은 가려하지 않았습니다. 성문마다 불꽃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여포는 처자식도 버린 채 100여 기만 이끌고 급히 관문을 빠져나가 원수를 찾아 달아났습니다. 삼국지 최강의 무장이 장안을 등지고 홀로 말을 달렸습니다. 이각과 곽사가 성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황제를 향해서는 일단 무릎을 꿇었습니다. 황제가 선평문 막루에 나타나자 이각과 곽사의 군사들이 칼을 내리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황제를 직접 치는 것은 명분을 잃는 일이었습니다. 황제가 물었습니다. 경들은 어찌하여 주청도 없이 함부로 장안에 들어왔소? 이각과 곽사가 고개를 들어 아뢰었습니다. 동태사는 폐하의 사직지신이었사오나 왕윤이 그를 모살하였나이다. 신들은 복수를 하러 온 것이지 감히 반역할 뜻은 없사옵니다. 왕윤만 잡고서 즉시 군사를 물리겠나이다. 왕윤이 황제 옆에 서 있다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말했습니다. 신은 사직을 위해 계책을 냈사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됐으니 폐하께서 신을 아끼시다가 나라를 그르쳐서는 아니 됩니다. 신이 내려가 저도 역적을 만나겠사옵니다. 황제가 차마 보내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왕윤이 막루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크게 외쳤습니다. 왕윤이 여기 있다! 이각과 곽사가 칼을 뽑아 꾸짖었습니다. 동태사께 무슨 죄가 있었기에 죽였소? 왕윤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동탁이 죽던 날 장안 백성 모두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소. 니놈들만 못 들었느냐? 이각이 말했습니다. 태사께 죄가 있다 치더라도 우리는 무슨 죄가 있소? 어찌 사면하지 않으시오? 왕윤이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 역적들이 쓸데없는 말이 많구나. 나 왕윤은 오늘 죽을 뿐이다. 왕윤은 막루 아래에서 이각과 곽사의 손에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향년 56세. 동탁이 죽은 지 불과 2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각과 곽사는 왕윤을 죽이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내 왕윤의 일족을 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살해했습니다. 장안의 백성들 중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역사는 왕윤을 2가지 시각으로 평가합니다. 첫째, 동탁을 제거한 결단과 용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목숨을 건 계략, 초선을 이용한 이간책, 그리고 끝까지 도망치기를 거부한 절개, 충신으로서의 왕윤은 합격점입니다. 그러나 이각곽사의 사면 요청을 거부한 것은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역적의 도당에 사면은 없다는 원칙은 도덕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현실 정치는 때로 불편한 타협을 요구합니다. 도간에 든 지는 반드시 싸웁니다. 후세의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윤은 훌륭한 충신이었지만 훌륭한 정치가는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황제는 다시 이각곽사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훨씬 더 잔인하고 무질서한 방식으로 동탁보다 오히려 못한 세상이 펼쳐진 것입니다. 왕윤을 처단한 이각과 곽사는 잠시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이오. 이 기회에 황제마저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 또 대사를 도모하겠소? 칼을 쥔 채 궁궐 안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한나라 왕실의 마지막 존엄마저 칼날 앞에 서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헌제는 살아남았습니다. 주변 신료들이 목숨을 걸고 막아섰고
이각과 곽사도 황제를 직접 시해했다가는 천하를 완전히 잃는다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헌제는 이각과 곽사의 사실상 인질이 되어 오랜 세월 굴욕적인 삶을 이어갑니다. 동탁보다 더 무질서하고 탐욕스러운 두 장수의 손안에서 왕윤이 동탁을 제거하면 한나라가 살아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동탁 하나를 제거한 자리에 이각과 곽사라는 두 개의 재앙이 들어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연안계도 초선도 왕윤도 없었습니다. 역적 하나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으나 역적이 남긴 세상을 수습하는 데 실패했다. 이것이 왕윤의 비극이었고 동시에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가고 있던 한나라 황실의 비극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설 연희는 동탁의 죽음에 초선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등장시켰습니다. 한 여인의 희생과 지혜로 역적이 제거됐다는 이야기. 역사상 가장 낭만적인 계략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사의 기록은 훨씬 건조합니다. 한 남자가 다른 남자를 설득해 권력자를 제거했습니다. 배경에 이름 없는 시녀가 있었고 여포의 개인적 두려움과 원한이 있었습니다. 초선도 달빛 아래의 기도도 화려한 연안계도 없었습니다. 나관중이 초선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야기의 문제입니다. 왕윤이 여포를 설득하여 동탁을 죽인다는 이야기는 사실이지만 극적으로는 밋밋합니다. 거기에 한 여인을 중심에 놓으면 욕망, 질투, 배신, 희생이라는 인간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그것이 이야기를 살아있게 합니다. 둘째, 시대의 문제입니다. 나관중이 살던 원만 영초는 여성의 역할이 지극히 제한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한 여인이 천하를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파격적인 상상이었습니다. 초선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미인이 아닙니다. 나관중이 창조한 가장 능동적인 여성 영웅입니다. 그녀는 명령을 받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1800년 동안 사람들은 왜 초선에게 열광했을까요? 단순히 예뻐서가 아닙니다. 초선은 삼국지 전체를 통틀어 가장 능동적으로 움직인 여성입니다. 왕윤의 명을 받았지만 실제 실행은 철저히 그녀 스스로였습니다. 동탁 앞에서는 순종적인 여인으로, 여포 앞에서는 가엾은 피해자로, 두 남자 사이에서 표정을 바꾸며 천하제일의 무장과 천하제일의 권력자를 동시에 손아귀에 쥔 여인. 칼도 없고 군사도 없고 오직 자신의 존재만으로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것이 초선이라는 인물이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1800년 동안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오늘 5화에서 확인한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초선은 정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이름 없는 시녀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관중은 그 빈자리를 초선으로 채웠고 역사상 가장 빼어난 미인 중 한 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둘, 동탁 제거의 실제 주역은 왕윤의 정치적 계략과 여포의 개인적 공포였습니다. 초선이 아닌 실질적인 두려움과 이해관계가 작용했습니다. 화극이 날아들었고 시녀와의 사통이 발각될 위기가 있었으며 왕윤의 냉정한 설득이 더해졌습니다. 셋, 동탁은 192년 4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여포의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장안거리에 내걸렸고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넷, 왕윤은 역적을 제거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 이유를 수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각, 곽사의 반격으로 장안이 함락되었고 왕윤은 처형됐으며 황제는 다시 군벌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동탁이 죽은 지 2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다섯, 소설 연희의 연안계는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욕망, 질투, 공포라는 보편적 감정은 진짜입니다. 그것이 1800년 동안 이 이야기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다음화 예고, 제6화, 여포의 방랑기. 장안을 등진 여포가 홀로 말을 달립니다. 천하제일의 무장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동탁을 죽인 영웅이라 불렸으나 정작 그를 받아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원술에게 갔다가 쫓겨나고 원소에게 갔다가 버려지고 장막에게 기댔다가 조조와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천하제일의 무장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6화에서 그 이유를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난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